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 드림토익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자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파트 1과 파트 3 총평으로 또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험 다 어떠셨어요? 일단 날씨가 그렇죠? 마치 녹아내리는 두바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땀이 비 오듯이 나고 고사장 도착해서도 이 더운 이 후덥지근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 고사장마다 사실 L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사장마다 에어컨을 트는 고사장도 있고 틀지 않는 고사장이 있어요. 그거는 같은 학교라도 고사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정보도 다 미리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 아시죠? 바로 어디다? 우리 hackers.co.kr이라는 저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언급드린 고사장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토익 점수대별로 게시판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잡지 못한 그런 무료 학습 자료를 얻고 싶으시면 요 게시판에서 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점수를 얻을 때까지 이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험의 난이도를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파트 1은 저는 중상 정도로 드렸어요. 자, 오늘 파트 1은 사실 우리가 파트 1을 나눠보면 사람 사진 그리고 사물 풍경 사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사람 사진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죠? 사람의 동작에 포커스를 맞출 거고 사물 사진은 사물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장소가 어딘지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진이 여러분 꽤 나왔어요.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이 한 세네 사진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사람이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만큼 사람의 동작이 정답으로 연결된 사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문제가 사람의 동작을 나타낸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5문제가 사물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장소가 묘사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봤을 때 사람 나왔다고 해서 사람한테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험에서 내가 사람만 보고 많이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진을 봤을 때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사람 주변에 어떤 사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 다음 시험 보실 때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파트 3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자면 파트 3는 저는 상 정도의 난이도로 드렸습니다. 자, 왜 상이냐면 우리 보통 첫 문제로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죠? 장소 문제, 화자 문제, 목적 문제, 이런 문제,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화자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가 보통은 1번 타자, 1번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나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냐면 우리 장소 문제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랑 총평 시간에는 장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 출제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의도파악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래프 문제.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의도파악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 하나, 한 부류, 그리고 또 그래프 문제만 나오면 주춤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 한 부류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파트 3 의도파악 문제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의도파악 문제만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의도파악 문제 전에 있었던 장소나 화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삐끗하셨으면 의도파악 문제까지 그 영향이 갔을 수가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자, 그래프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문제도 그래프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해낼 수 있었던 그런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보다 어떤 게 더 어려웠다? 우리 장소나 화자나 목적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파트 1 좀 논란이 됐을 법한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 손동작이죠. 손동작. 이 남자는 누가 봐도 그렇죠? 제3자가 봐도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 쓰다라는 동작을 나타낼 때 writing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writing 아니면 taking a note 이런 표현들이 쓰일 수가 있죠. taking a note.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왔어요?
뭐 adding a note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를 보면 추가한다, 노트를 추가하고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어떤 뭐 필기 사항을 뭔가 더 adding하고 있다, 뭐 추가로 쓰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었던 보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무언가를 쓴다라고 할 때 filling out이라는 이 표현이 파트 1뿐만 아니라 파트 3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쓰다, 필기하다 라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filling out, 그리고 filling out 옆에는 뭐가 붙어요? 다양한 서류들이 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뭐 form이 온다던가 아니면 filling out a paper 이런 애들이 온다던가 아니면 filling out a document 뭐 이런 애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쓰다, 작성하다를 나타내는 이 동사들 혹시나 여러분들 헷갈리셨던 게 있다면 오늘 나왔던 adding뿐만 아니라 filling out도 함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요 사진이죠.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문제로 출제됐던 사진 보기 중에 요런 뭔가 이 텔레폰과 관련된 그쵸? 폰과 관련된 보기가 하나 있었어요.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떤 동작이죠? 지금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그쵸? 전화를 받는 그런 동작인데 taking the phone call 아니면 taking the phone, taking the telephone 이런 게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서 들었던 보기는 hanging up the phone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hanging이라는 요 단어를 생각하면 무언가 걸다, 매달다, 뭐 매달려 있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해석이 나오는데 hanging up the phone, hanging up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전화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전화를 끊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가 전화를 들고 있긴 했었죠. 들고 있긴 했었는데 절대로 그게 hanging up the phone은 아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hanging up the phone은 여러분들이 소거를 해주셔야 됐었던 그런 보기였습니다. 자.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우리 선반이 나왔어요. 선반이 나왔는데 이 사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선반들이 뭐 책들이 이렇게 있었죠. 선반 위에 책들이 이렇게 쭉 있었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bookshelf라고 하죠. bookshelf. 자, 그리고 또 어떤 shelf도 나오냐면 wall shelf 같은 것도 나와요. 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장들 있죠. 그렇죠? 벽장. 또 우리는 wall shelf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데 정답은 뭐가 들어간 애가 정답이었죠? aisle. 자, 이 책들이 놓여져 있는 책이 막 이렇게 양옆에 놓인 코너, 그쵸? 책들이 양옆 코너에 이렇게 놓여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 bookshelves are separated by aisles. 얘가 정답이 됐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많이 헷갈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나머지 뭐 A, B, C 나머지 보기 3개가 너무 오답에 가까웠으므로 여러분들이 소거를 잘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서 레스토랑, 식당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레스토랑은 말 그대로 레스토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dining place, dining area 이렇게 dining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레스토랑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정답들을 한번 살펴보면 A group of people, 사람들은 are seated at the dining hall. 지금 레스토랑에 seated, 앉아있는 상태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본 시제는 be 플러스 어떤 시제죠? be 플러스 과거 분사 PP 시제예요. 그래서 현재 수동태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수동태는 많은 경우에 사물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도 우리 현재 수동태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Some people are sitting.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도 여기서 쓰일 수가 있죠. 현재 진행형도 우리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be 플러스 ing 형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두 가지 시제를 써줬어요. 현재 진행형과 현재 수동태. 그래서 우리 이 두 시제는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도 다 쓰일 수 있는 시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The restaurant is full of people. 자, 이 레스토랑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full of people 이라는 표현으로 또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은 이런 사진이죠. 여러분 길거리 기억나시나요? 길거리도 있었고 또 이렇게 좀 텐트들이 보이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렇죠? 텐트가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길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장소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로 외워야 될 건 walkway, pathway, sidewalk,
street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길거리를 묘사할 때 우리가 알았어야 됐던 단어는 potted plants. 우린 텐트도 봤지만 이렇게 화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그래서 potted plant라고 나오는 이 화분을 여러분들이 아, 화분이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sweeping이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sweeping 무슨 뜻이죠? sweeping은 거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빗자루 같은 걸로 거리를 쓰들다 이거를 우린 sweeping이라고 하고 비슷한 동사 또 나온 적이 있죠. mopping이라는 동사도 등장을 하니까 이것도 같이 외워두실게요. sweeping, mopping 이렇게 두 개 챙겨두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marketplace라는 요 장소가 묘사됐었죠. 그래서 텐트들이 놓여있는 marketplace, 텐트가 marketplace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 그 보기가 정답으로 잡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은 사다리네요. 여러분 사다리는 우리 뭐라 그래요? ladder이라고 하죠. ladder 아니면 ladder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데 자, 일단 발음이 많이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ladder 이렇게 잡힌다는 걸 먼저 잡아두시고 그리고 우리 사다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기대어져 있죠. 사다리가 기대어져 있는 그 상태가 묘사가 됐습니다. leaning against the wall 아니면 propped against the wall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against라는 건 뭐예요? 우리 leaning과 같이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propped도 마찬가지로 against가 붙었기 때문에 어딘가 기대어 있다. 기대어 있는 상태를 묘사한 동사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aning against가 붙고 propped against 똑같이 against가 붙으니까 기대어져 있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암기, 또 암기 꼭 암기해 두실게요. leaning against, propped against.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이제 난이도가 좀 높다고 느껴지는 사진들을 볼 건데 자, 우리 호숫가나 해변가, 물가는 지금까지 시험들을 봤을 때 좀 난이도가 많이 높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던 그런 사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water, river, shore, ocean, dock, wharf, shipyard 이런 식으로 우리 물가, 장소를 나타낼 때 쓰일 수 있는 요런 단어들 암기해 두시고 또 우리 호숫가나 해변가에서는 어떤 사물이 나오냐면 보트가 많이 나와요. 보트는 우리 여러 가지 ferry도 될 수 있고요. boat 그리고 ship, cruise 이렇게 다양하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사는 어떤 동사들이 나올까요? 뭐 swimming 하고 있다. 사람들이 swimming 하는 그런 동작들 fishing 하고 있다. 고기를 잡고 있다. diving 뭐예요?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뭐 이런 동사들도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험에서 또 난이도가 좀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정답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이 있었어요. 뭐 shore, shipyard 그리고 또 boat, 뭐 ferry 이런 애들 있죠. swimming, 뭐 fishing, diving 이렇게 우리가 정답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동사들, 사물들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다양하게 보기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왠지 정답같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그런 평도 제가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하나를 잘 골라줬어야 됐어요? 우리 배가 뭐 하고 있는 상태였죠? sailing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floating 하고 있었나요? 우리는 둘 다 ing가 쓰인 이 동사 있죠. 이것도 ing, 이것도 ing잖아요. sailing도 ing, floating도 ing인데 우리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sailing은 배가 이동하고 있는 동작이에요. 배가 움직이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고요. floating 같은 경우에는 배가 움직이지 않고 물 위에 가만히 떠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ing 동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사지만 하나는 동작을 나타내고 하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다라는 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배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sailing이고 가만히 서 있을 때는 floating이라는 상태 동사를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랐어야 됐던 건 배가 지금 어디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shore. 그렇죠? grassy shore이라고 해서 풀더미가 있는 호숫가를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 그런 사진 정답으로 그런 보기를 골라주셨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3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트 3에는 여러분 우리 어떤 어휘들이 숨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알았어야 됐던 어휘 중에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타임라인은 뭐 시간 라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타임라인은 결국 스케줄표예요. 스케줄표.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업무 스케줄표를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벤트 업체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타임라인을 만들어주죠. 뭐 몇 월 며칠까지 뭐가 끝날 거고 몇 월 며칠까지는 뭐가 마무리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스케줄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애다. 비슷한 뭐 동의어 개념이다 라고 잡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단어는 reimburse라는 단어예요. 우리 이 단어 어디서 봤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남자가 출장을 가는데 뭐 호텔 비용이랑 뭐 티켓 같은 건 우리가 좀 상환을 받잖아요. 좀 돌려받죠, 돈을. 근데 나 와이파이 비용은 reimburse 해주니? 라고 남자가 요청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 지문에서 우리 나왔던 조금은 생소했던 조금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법한 reimburse라는 동사 같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세 번째 storage area, storage place. 이거는 여러분 창고 혹은 차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동의어로는 뭐가 있을까요? warehouse가 또 있겠죠. warehouse. 여러분들 뭐 warehouse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죠. 그렇죠? storage, warehouse 이런 것들 같이 동의어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넘어가서 update, make changes, revise. 요거는 여러분 업데이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번 문제에서 여러분 보기에 A, B, C, D에 A에는 업데이트가 그리고 B에는 change가 D에는 revise가 이렇게 있는 지문이 있었어요. 어떤 디자인, 색깔 수정해야 된다 이런 지문에서 요 동사들이 보기에 다 이렇게 쏙쏙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를 미리 읽잖아요. 스키밍이라는 걸 하는데 보기를 미리 읽을 때 이렇게 동의어들이 보기에 다 있으면 사실상 그 보기는 동의어가 되는 이 수정하다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기보다 무엇을 수정하는지를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미리 읽는 작업, 스키밍 작업을 할 때 이런 동의어들이 나올 때는 수정하다만 잡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잡아줘야 돼요? 어떤 걸 수정하는지, 디자인을 수정하는지, 색깔을 수정하는지, 아니면 뭐 예산을 수정하는지 이런 것까지 잘 봐주셨어야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다음 동사는 active wear이라는 명사네요. 그렇죠? active wear. active wear는 트레이닝복이에요. 트레이닝을 하는 복, 운동할 때 입는 옷을 우리는 active wear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또 어떤 동의어로 잡아줄 수 있냐면 sporting clothes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training clothes 아니면 sporting clothes 아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뭐라 그러죠? jersey라고 하죠. 아디다스 jersey 이렇게도 우리 표현이 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됐던 건 durable 요런 이제 형용사죠. 그렇죠? durable은 여러분 strong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견고한, 단단한, 튼튼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지문에서 봤었죠? 이거 durability 이렇죠. 남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자는 견고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문제와 연결이 됐었던 그런 보기였고요. 그런 단어였고요. 그리고 7번째 focus group이라고 나왔던 거 여러분 또 이제 생각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죠? focus group이라는 것도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focus group은 survey를 위한 어떤 제품 테스트를 위한 어떤 그룹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도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8번째 표현 give a presentation. 여러분 give a presentation은 무언가를 주다. PPT를 주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버리면 안 되죠. give a presentation은 발표하다라는 동사로 통으로 외워야 돼요. 우리 아까 통으로 외워야 되는 표현 파트 1에서 봤던 거 뭐가 있었죠? fill out a form 이런 것들을 통으로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표하다 통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얘가 여러분 동의어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present in a conference 아니면 present in a meeting. 자, 미팅이나 아니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다 present라는 동사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동의어로 이렇게 재표현이 된 이 present in a conference, present in a meeting 요거를 잡아주셨어야 됐다라는 거 어휘 한번 쭉 보셨고요. 제가 초반에 이제 각 파트별 난이도를 언급해 드렸을 때 우리 파트 3가 유독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했죠? 장소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장소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장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줘야 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장소 문제 유형은 이런 애들이 빈번하게 나와요. Where does the conversation take place? 이 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Take place는 뭐랑 똑같아요? happening이랑 똑같죠.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어디에서 일하는가? 이런 식의 유형이 잡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장소 문제는 직접적으로 여기는 롯데월드야 이렇게 환영해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뭐 해커스 아카데미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어떤 쪽에 가깝다? 좀 간접적으로 언급해주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간접적으로 언급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언급되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하나씩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7월 25일 토익 Part 2, 4의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파트 1과 3가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파트 2하고 4의 경우는 파트 1, 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라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감한 난이도로는 파트 2, 4 모두 난이도 중상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기본 실력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는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입부에는 좀 쉬운 문제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부터 19번까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20번 때 진입하면서부터 특별히 20번 때 중반부부터 31번까지 여러분의 예상을 벗어나는 반전 응답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펄2는 그러한 트렌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처음으로 시험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파트 2의 난이도의 기준을 오늘 시험으로 딱 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파트 2를 좀 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타이밍만 잘 맞춰서 미리 앞서가서 노려들을 수 있었다면 정답이 딱딱 보이는 편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위치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paraphrase 빈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Part 3에 비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파트 2는 시험장에서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파트인데요. 자 파트 2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답변 즉 풀이 패턴을 완전 깨버리는 소위 반전응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답을 소거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시험에선 어떠한 표현들이 등장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일 경우에는 이러한 반전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사 의문문은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이고 우리는 보통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 에 치중해서 답변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식의 반전 응답들이 등장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보고서 어디에 있어요? 라는 where 의문사 의문문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라고 한다면 장소로 답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작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하자면 아직 보고서가 다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장소로 답은 하진 않았지만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충분히 있죠, 여러분. 또는 책상은 언제 배송이 될까요? 자, 배송이 될 시점을 묻는 when 의문사 의문문에 시점으로 답을 한다면 누구나 다 잘 맞힐 수 있는 문제일 테지만 시점으로 답을 하지 않게 된다면 변별력이 높아지겠죠. 그거 품절이래요. 이렇게 말한다면 질문의 의도를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꼭 시점으로 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누가 행사에 참석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요. 자, 그렇다면 누구인지 특정한 인물, 사람으로 답을 한다면 어렵지 않겠죠? 자, 이런 답변은 어떠세요? 메모 좀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의 답변을 우리가 흔히 모호한 응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런 모호한 응답은 네, 반드시 여러분 시험 전에 숙지를 좀 해놓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막상 이러한 답변을 귀로 접하게 된다면 섣불리 정답을 딱 마킹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오답을 소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러한 까다로운 답변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답을 소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만 정확히 듣는다면 오답은 확실하게 오답으로 소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식의 답변이 등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는 선택 의문문인데요. 밖에 주차했어? 아니면 주차장 안에 했어? 라는 질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은 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둘 다 선택하지 않거나 이런 식의 답변이 되는데 예상 밖의 응답이 등장하는 거죠. 나 지하철 타고 왔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 안에 숨어 있는 의도는 나 차 안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주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직원 더 필요하지. 그렇지 않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죠. 직원이 더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묻는 질문에 이번 주에 면접이 몇 개 더 잡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yes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 유형에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면 간접적인 답변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확인해 볼게요. 승인받은 건물 디자인이 이것뿐이에요? 자, 이것뿐인가요? 우리가 파트 2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 그 화자의 억양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Is this the only one? 이런 식으로 좀 억양을 잘 들어보면 화자가 이야기할 때 그 말 안에 담긴 태도,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물론 파트 2는 컨텍스트가 없기는 하지만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뿐이에요? 승인을 받은 디자인이 이거 하나뿐이야? 라는 질문에 고객님이 매우 demanding 하다는 거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죠. 자, 이때 여러분 demanding이라는 이 표현은 요구사항이 많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제 영국이나 호주식으로 읽게 될 경우에는 A가 R로 발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demanding으로도 발음할 수 있지만 R로 발음되면 어떻게 발음이 되겠어요? demanding, demanding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완전히 예상 밖의 답변이죠. 그리고 진료를 받으려면 how long,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으로 이번 달 예약 다 찼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하기보다는 이번 달엔 예약 안 돼요. 다음 달은 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때 예약이 다 찼어요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있다면 fully booked 라든지 아니면 openings라는 표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빈자리, 스케줄에 있는 그 빈자리를 오프닝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we don't have any openings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여드린 이 몇 가지 예시들만 딱 보셔도요. 파트 2가 생각보다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예상 밖의 답변들의 비중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세임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20번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까다로운 답변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만 해요. 이런 식으로 고난도 답변이 연쇄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최대한 오답을 지우면서 접근을 하시고요. 문제 푸실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죠? 이렇게 해서 맞힐 수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고난도 패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오답을 소거하기 위한 조건은
청취력을 평소에 갈고 닦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냥 대충 일부만 듣고 감에 의존해서 풀어서는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린 이 질문들의 답변들은요, 정말 전체적인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청취력으로 진검승부를 봐야만 하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리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항상 파트 2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에 정말 최소 15분 내지는 30분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하셔서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병행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문제 푸는 것하고는 별개로 진행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급적 스크립트를 안 보고 듣고 따라 말하고 해석도 내뱉어보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해석. 아시겠죠? 문제 보기,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장을 다 그렇게 리뷰하셔야 돼요. 파트 2가 총 25문제죠. 그러면 문제와 보기 3개, 그러니까 한 문제당 여러분들이 귀로 접하게 되는 문장 개수는 총 4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테스트 한 회에서만 여러분 100문장을 귀로 접하게 되는 꼴이에요. 굉장히 많은 문장 개수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리뷰하실 때 이 문장들을 모두 귀와 입으로 리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취력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소리내어 따라 말하면서 반드시 쉐도잉 훈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파트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4는 어떠한 유형의 지문들이 등장했는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메시지 지문 한 지문 등장했고요. 그리고 공지 지문이 또 한 지문. 이번 시험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회의 발췌로 보통 소개될 때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이렇게 소개되는 지문 있죠. 또는 talk 이렇게 소개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성격의 지문이 지금 4지문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생활하고 관련한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이번 파트 4에서 좀 많이 접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송 지문 등장했죠. 교통 관련 소식을 전하는 교통보도였고요. 그리고 가이드의 안내 지문, tour information에 해당되는 지문이 2지문 등장했습니다. 장소를, 관광지를 투어하는 그런 상황의 안내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격의 instructions, 설명 지문이 또 한 지문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요. 항상 파트 4를 학습하실 때에는 시험에 등장하는 파트 4의 지문 유형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 각 지문 유형별 출제 포인트와 흐름들을 잘 익혀 놓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4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표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beverage라는 것은 굉장히 개괄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 beverage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자면 음료를 대신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음료의 명칭이나 종류가 등장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귀로는 coffee, water, juice 이런 걸 듣게 된다면 보기에 beverage를 매치할 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 물을 뜻하는 이 단어, 우리가 미국식 발음과 영국 호주식 발음을 비교할 때 예를 드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죠. 우리가 미국식으로 읽게 될 경우에는 water 이렇게 굴려서 발음하는데 영국식이나 호주식인 경우에는 굴리지 않는다. T 발음이 살아있다. 또 water 그러니까 water가 아니라 wate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 항상 단어를 암기하실 때에는 여러분 귀로 들으면서 암기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famous person, 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명인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어떤 표현들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소셜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소셜 네트워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플루언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정확한 발음은 influencer,
influencer가 되겠죠. 그리고 celebrity도 유명한 사람, 유명인을 의미할 때 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그 social networks 상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follow 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인스타 같은 거 follow하고 뭐 트위터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그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famous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Have many followers on social networks.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fundraising. 여러분 토익은 자선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선을 위한 목적으로 돈을 모금하는 것을 바로 fundraising이라고 하고 이러한 모금 행사를 fundraising event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fundraiser이라고도 하는 자선 행사라는 표현 꼭 기억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자선을 위해서 주로 돈을 모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모금을 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 raise를 기억해 두셔야만 하고요. 이때 돈을 모금한다라는 것은 앞서도 있겠지만 자선을 위한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모금이 된 그 금액을 이제 사회의 어떤 발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지역 문화회관 같은 곳들이 지역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 어떤 보수 작업이라든지 혹은 오래된 전자기기 같은 것을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 모금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목표액을 달성하다라고 할 때 우리 meet이란 동사 목표를 달성하다라고 할 때 또 등장할 수 있는 표현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회계감사라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 제가 발음기호로 좀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생긴 발음기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발음기호는 턱을 아래로 내렸다가 올라오면 나는 긴 소리예요. 그래서 턱을 쭉 뺐다 그 다음에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audit인데 영국이나 호주식으로 읽게 될 경우에는 audit 좀 더 오므라드는 발음이 됩니다. 명사랑 동사의 형태가 똑같아요. 회계감사. 그 다음에 정원사라는 표현 landscaper 그리고 조경회사 landscaping company 우리가 이제 종종 이 정원사를 채용을 해서 보통은 이제 house 주택에 있는 그 마당을 이렇게 꾸며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잔디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lawn maintenance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혹은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쾌적한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회사 내에 이렇게 정원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landscaping company에서 landscapers를 채용을 해야만 하겠죠. 자, 그리고 pedestrian friendly라는 표현 다소 어려운 표현이 되는데요. friendly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뭐 예를 들면 우리 환경 친화적인이라고 할 때 environmental friendly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때 pedestrian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파트 1에서 Part 1에서 종종 나오는데 보행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pedestrians라고 하잖아요. 강세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pedestrians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럼 보행자 친화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한다면 만약에 도시가 굉장히 pedestrian friendly 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도시가 굉장히 걷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거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걷고 싶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홍대 근처에 있는 그 경의 중앙선 쪽에 숲길 있잖아요. 아주 예쁘게 꾸며놨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가 걷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보행자 친화적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 까다로운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질문이 등장했던 문제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또 귀로
접할 수 있었던 표현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표현들도 있었지만 이 외에도 파트 4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또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해커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 깊이 있게 리뷰하신다면은 보기를 봤을 때 크게 깜짝 놀랄 만큼 생소한 표현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다로운 문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파트 4에서 우리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AC를 통틀어서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가 총 11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특히 파트 3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파트 4의 경우는 이제 3에 비해서는 좀 쉽게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most likely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나 근무처 그리고 장소를 묻는 문제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해석할 때는 뭐뭐인 것 같은가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점수 잡는 해커스.